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감독 제이슨 리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한 한국계 청년이 AI 업계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강. 처음엔 그저 성공한 창업자로만 알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파고들수록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낸 한국인 다니엘 강의 이야기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죠.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고층 빌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금문교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다니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네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포 3세인 다니엘 강입니다. 제 뿌리는 한국에 있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 덕분이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끈질긴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LA의 작은 세탁소, 늘 바쁘게 일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네요. 제이슨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세탁소에서 자란 한국인 소년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리더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제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제 그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LA의 작은 세탁소는 제 어린 시절의 놀이터였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다림질하는 소리, 옷감 특유의 향기가 늘 제 일상의 배경이었죠. 저는 세탁소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을 나만의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선 책을 읽거나 낡은 컴퓨터로 코딩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우리 세탁소는 웨스턴가와 금문교가 만나는 곳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닫았죠. 주말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제게 세탁소는 학교만큼이나 친숙한 공간이었죠. 다니엘, 숙제는 다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면 늘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그 앞치마에는 수많은 얼룩이 있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훈장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시거나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다루셨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의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느라 한참을 씨름하시기도 했죠. 이게 다 기술이야, 다니엘. 어떤 얼룩이든 방법만 알면 지울 수 있어. 아버지의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거든요. 세탁소에서는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주머니에 초콜릿을 넣은 채로 바지를 세탁 맡겼다가 대소동이 난 적도 있었죠. 녹아버린 초콜릿을 지우느라 아버지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인생이 이렇지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침착하게 해결하는 수밖에. 우리 세탁소에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스미스 할아버지였죠.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양복 3벌을 맡기러 오셨는데 항상 제게 사탕 하나를 주시곤 했습니다. 꼬마야, 공부는 잘하고 있나? 스미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모든 백인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을까요? 한 번은 철없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부자야? 당시 제 친구 마이크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의 커다란 집과 수영장을 보고 온 날이었죠. 아버지는 잠시 일손을 멈추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한텐 가족이 있잖니. 그거면 충분해.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어린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정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세탁소 한켠에는 낡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장부 정리용으로 사신 거였지만 점점 제 것이 되어갔죠. 방과 후면 그 앞에 앉아 프로그래밍 책을 보며 독학했습니다. 가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 어머니를 불러 자랑하기도 했죠. 어머니는 제가 뭘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늘 흐뭇한 표정으로 봐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세탁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었죠.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너는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마주하게 됐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세탁소도 예외가 아니었죠. 불타는 거리, 깨지는 유리창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공포.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세탁소 뒷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다니엘,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문을 지키고 계셨죠. 폭동이 끝난 후 우리 세탁소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지고 기계는 망가졌으며 손님들의 옷가지들은 거의 도난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주저앉지 않으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복구 작업을 하셨고 저도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불공평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부모님의 끈질긴 의지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세탁소는 결국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스미스 할아버지는 첫날부터 찾아와 주셨죠. 자네들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씀에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실패나 좌절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교훈은 훗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제게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세탁소에서 벗어나면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백인 아이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야, 쟤 또 도서관에서 혼자 컴퓨터나 하고 있대. 너희 나라로 돌아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내가 울 때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더 강해져야 해. 도서관은 제게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도서관 구석자리를 차지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코딩은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컴퓨터 과학 교사였던 앤더슨 선생님이었죠. 어느 날 제가 쉬는 시간에도 코딩을 하고 있는 걸 보시고는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니엘, 넌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야. 넌 컴퓨터와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은 방과 후에도 남아서 저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셨죠. 때로는 피자도 사주시면서요. 하지만 편견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내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말했죠. 한국인들은 원래 수학이랑 컴퓨터만 잘하잖아. 인종적 특성일 뿐이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 인종 때문이 아니야.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야. 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 반박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앤더슨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다니엘 말이 맞아. 성공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아. 그 사건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제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앤더슨 선생님의 조언으로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게. 제가 했던 첫말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설명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험이 나중에 제가 AI를 연구하고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환점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학교 AI 경진대회가 열렸고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세탁소 일을 도우면서도 틈만 나면 코딩을 했죠.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발표 당일 저는 제가 개발한 감정인식 AI 알고리즘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죠.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마이클 조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AI 스타트업 CEO였죠. 발표가 끝난 후 그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MIT 대학에 관심 있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MIT 대학은 제게 너무나 먼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 존은 진지했습니다. 자네가 만든 알고리즘은 독창적이야. 게다가 이걸 혼자서 개발했다고? 정말 놀랍군. MIT 대학에는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그는 제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학생 추천서를 써주겠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자네가 받은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말게. 그리고 나중에 자네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게. 며칠 후 MIT 대학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부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니엘,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스미스 할아버지는 제게 축하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셨죠.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치거라.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시절의 차별과 편견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보냈던 시간들, 끝없는 코딩 연습,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죠. 때로는 그때의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도 어쩌면 자신들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왔을 때 저는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I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죠. 작은 오피스를 임대해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세와 직원들 월급을 맞추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가끔 세탁소에서 일하시던 부모님 모습이 떠올라 웃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도 부모님처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니까요. 전환점은 우리 회사의 AI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특히 감정인식 알고리즘이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죠. 자폐증 아동들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꿈꾸던 더 나은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호화 레스토랑. 창밖으로 금문교가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였죠.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자네 회사가 요즘 핫하더군. 실버스타 벤처스의 CEO인 로버트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하나 준비했네.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3억 달러야. 지금 내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돼. 숫자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 돈이면 부모님께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테고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몇 가지 특이한 조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제 팀이 남아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 기술 이전 조항은 무슨 의미인가요?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른 투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한국인은 경영 능력이 없어. AI 기술 개발은 내가 잘했지만 이제 진짜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LA의 세탁소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나 지금이나 편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계약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팀과 기술은 분리될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로버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거절하면 내 회사는 오래 못 갈 거야. 우리 같은 네트워크 없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또 다른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들이 평생 세탁소에서 고생한 걸 갚을 수 있는 기회잖아.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꿈이야, 다니엘. 그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팀원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했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해. 우리 기술을 우리가 지키자.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후 6개월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압박이 시작됐고 몇몇 파트너사들이 계약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마침내 우리의 새로운 AI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거죠. 특히 자폐증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의료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에서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죠. 한국계 기업가가 만드는 AI 혁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독립적인 AI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죠. 더 많은 투자 제안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를 다시 만난 것은 1년 후였습니다. 한 컨퍼런스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축하하네, 다니엘.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는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편견을 깨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성공은 제게 새로운 책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사업가로 자리 잡은 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어느 날 사무실에서 옛 졸업 앨범을 보다가 문득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인종차별과 편견,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들.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던 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장학금 기부를 결심한 것은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다른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죠.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는 모교에 대한 미안함과 미련도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모교를 잊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결심을 굳힌 저는 지체 없이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10수년 만에 찾은 모교는 여전히 허름하고 낡은 건물과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에 저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를 떠올리게 되더군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반백의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열정적이셨죠. 다니엘 강 장학금이라.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네.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교에 대한 제 보답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이어 교장 선생님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뿐 아니라 꿈과 희망에 대해서도 들려줄 수 있겠나? 자네 같은 롤모델이 절실히 필요하다네. 선생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저는 강당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2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LA 코리아타운의 가난한 이민 2세 청년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히어로가 되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행사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술에 절어 휘청거리는 걸음이 삶이 녹록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주친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니엘,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술에 취해 벅벅 우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사과받아줘서 고마워. 이제 그 시절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꾸나. 저는 그렇게 화해의 악수를 청했고 그들도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모교를 떠나는 길에 교정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들. 이제는 제 장학금으로 그 공간들이 조금씩 변화해 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후배들이 제 발자취를 따라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10대의 다니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언젠가는 빛나는 날이 올 거야. 너의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마. 기억해,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과거를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제 안에 피워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쩌면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잇고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고향이자 제 삶의 근원이 있는 곳.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영감을 얻게 될 거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제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친근한 거리들, 귓가에 울리는 한국어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잊고 있던 제 정체성을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며칠 동안은 관광객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번화한 강남 거리부터 아름다운 고궁까지 급격한 발전을 이룬 제 조국의 새로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 사회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IT 전문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늦은 밤까지 실습에 몰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10여 년 전 실리콘밸리로 떠나기 전 그렇게 밤낮으로 코딩에 매달렸던 제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내 호기심이 발동해 교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선생님이 있었죠. IT 업계 경력이 화려한 이력서와 달리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의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왔다고 소개하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이수진이라고 소개했죠. 이수진 선생님, 한국의 학생들은 열정은 넘치는데 기회가 부족해 보이네요. 이 친구들에겐 실리콘밸리 같은 큰 무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득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이수진 선생님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그걸 펼칠 기회가 많지 않죠. 다니엘 씨 같은 분이 멘토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수진 선생님의 제안에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일었습니다. 제가 겪은 역경들,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들, 그 모든 것을 한국의 미래를 이끌 IT 인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제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온통 무언가로 가득 찼죠. 실리콘밸리라는 성공의 아이콘을 넘어 한국에서 새로운 IT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 길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젊은 시절의 열정을 불태워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곧장 이수진 선생님을 찾아가 한국형 IT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정부와 기업, 학계가 손잡고 전국의 우수한 IT 고등학생들을 선발해 실리콘밸리식 기술, 교육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시작이 쉽진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교육계의 반발도 있었고 지원을 약속한 일부 기업들의 번복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LA 코리아타운의 빨래방에서 새벽까지 책을 읽던 어린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K드림 프로젝트의 첫 기수 100명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IT 특성화고에서 모인 재능 있고 열정 넘치는 친구들을 보자 제 가슴이 뭉클해졌죠. 학생들의 눈빛에서 10대 시절의 저를,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꿈꾸던 20대 청년의 모습을 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가난한 환경도, 편견의 벽도 꿈을 가로막을 순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민 2세 출신의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의 씨앗을 움틔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그 기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학생들에게 전하는 제 메시지는 단순히 격려가 아닌 저 자신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또 한 번의 혁신을 만들어내리라는,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다짐 말이죠. 이렇게 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어디로 향할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LA 세탁소 아들에서 실리콘밸리의 히어로가 되기까지의 여정처럼 가슴 벅찬 모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의 꿈은 이제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 IT 영웅들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 모두의 꿈인 것입니다. K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1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최신 IT 기술과 창업 노하우를 가르치는 한편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했죠. 프로젝트 초기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한국의 문화와 제도에 적응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수진 선생님을 비롯한 현지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어려움을 하나둘 극복해 나갔습니다. 1년 후 K드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였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의료 진단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앱 등 실리콘밸리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와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는 송민호 군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희귀병으로 고생했던 민호 군은 K드림 프로젝트에 선발된 후 놀라운 성장을 보였죠. 특히 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 자신과 같은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한 AI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호 군의 사례는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 학생, 의료 AI로 세계의 도전장,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죠. 모두가 민호 군을 새로운 시대의 영웅으로 주목했습니다. 민호 군의 스토리에 감동받은 한 제약회사가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안해왔습니다. 민호 군이 개발한 AI 진단 프로그램을 국내 의료 현장에 도입하고 해외 진출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 자신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 끝에 민호 군은 제약회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전 세계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민호 군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민호 군에게 연락이 쇄도했죠. 현지 NGO들과 협력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개발국가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 군은 주저없이 그 제안들을 받아들였고 이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을 찾아 진료 봉사를 하는가 하면 UN 총회 연설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 해소를 호소하기도 했죠. K드림 프로젝트의 다른 학생들 또한 민호 군의 영향을 받아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물론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흥 IT 강국들이 이들의 능력을 높이 사며 러브콜을 보내왔죠. 어느새 K드림 프로젝트는 전 세계 IT 업계의 주목을 받는 한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고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공룡 기업들도 K드림 출신 인재 영입에 혈안이 되었죠.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K드림 1기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총 35개국, 120여 개 도시에서 1,500여 개의 I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창업에 성공한 학생도 20여 명, 세계적 IT 기업에 취업한 학생도 10명이 넘었죠. 이제 K드림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운 인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리더로 성장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 중심에는 K드림 1기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드리머 재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 IT 꿈나무들을 발굴해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죠. 민호 군을 비롯한 K드림 출신 인재들이 재능 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드리머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아프리카의 IT 영재 학교를 세우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죠. 앞으로 인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저는 그들의 롤모델이자 멘토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그들을 전 세계 IT 업계의 리더들과 연결해주고 현장에서 직접 가르침을 주기도 하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국의 젊은 IT 영웅들. 그들이 바로 K드림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적의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꿈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가질 자격이 있고 그 꿈을 이룰 능력도 있어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그런 여러분이라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게 질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다니엘 강님도 과거의 저희들처럼 꿈을 좇는 게 막막할 때가 있었나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제 눈앞에 그 질문을 던진 학생과 똑 닮은 10대 시절의 저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물론이죠. 꿈의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가난과 차별, 편견의 벽에 가로막혔던 적도 많았죠. 좌절의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내겐 반드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말이죠. 그 힘든 시간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버텨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여러분이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 학생은 제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연장을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함께 꾸는 꿈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 그 길에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좋은 멘토가 되어 이정표가 되어주고, 넘어질 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분의 사랑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음을 압니다. 멀리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두 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 정의를 지키라 가르쳐 주셨죠.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꿋꿋이 제 재능을 가꿀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저는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LA 세탁소에서의 그 힘든 나날 속에서도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셨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그 사랑을 갚을 차례입니다. 편히 쉬시면서 제가 꾸는 꿈을 지켜봐 주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제 삶의 원동력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의 여정을 걸어가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 함께 꿈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기적으로 가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저 다니엘 강은 오늘도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탁소 아들에서 실리콘밸리의 CEO, 그리고 세계 혁신 리더가 되기까지 자랑스러운 한국인 다니엘 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